우리가 이제 지난 4월 15일 날 선거를 했습니다. 그걸 총선이라고 그래요. 대선은 대통령 뽑는 거고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근데 총선 결과가 모든 사람들의 상식선을 벗어났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균형을 유지해 줄 줄 알았어요, 여야가. 그런데 여당은 180석 가깝게 당선을 시키고 야당은 뭐 100서너 석 이렇게 해가지고 개헌만 저지할 수 있지 절대로 과거처럼 멱살이 잡고 싸우고 뭐 타협 안 하기 위해서 몇 달씩 남기고 이런 일은 안 벌어지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 국민이 비상시국에 대한 대처 능력이 아주 강하고 위대한 민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시국이 세계적 비상시대입니다. 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지금 시국이 왔어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1930년대 29년에 있었던 미국의 대공황을 기억해요. 갑자기 셋째 주 목요일 날 주식이 종이 조각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뭐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뭐 은행이 무너지고 모든 금융기관들이 다 부서졌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비가. 시장에 물건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기업이 생산을 못하죠. 안 팔리는데 만들어낼 공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제공황 그때는 국제적 네트워크가 없었으니까 금융, 자본, 기술, 노동 이런 것들이 전부 연계는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만이 겪는 고통으로 끝났다 그런 얘기죠. 근데 얼마나 재밌는 소설이 하나 있냐면 포도농이라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배경으로 쓴 소설이에요. 어느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딸 하나를 잘 길렀어요. 10살까지. 근데 그 딸내미가 이제 남편이 탕방에 가서 일을 하는데 직장을 못 가니까 월급을 못 타오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아주 찬 방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 말고 벌벌 떨면서 애기가 왜 이렇게 우리 집이 추워졌냐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 보러.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무 소리 못하고 어머니가 네 아버지가 직장을 못 가니까 월급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 연탄 살 돈이 없다. 그 연탄 한 장이 얼마인데 그걸 못 사요. 그러니까 연탄이 이미 광산이 파산돼 버리고 연탄이 시중에 안 나오니까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또 그나마도 돈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대공황에다 비교해서 쓴 소설이 있습니다. 참 눈물 없이는 못 듣는, 못 보는 그런 실화를 우리는 얘기하고 있고 경험했던 거예요. 그때 다행히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 뉴딜 정책이라고, 뉴딜. 루즈벨트의 새로운 개발 정책이다. 바꿔 말하면 기업이 안 된다는 것은 소비가 안 일어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비를 증산시키기 위해서는 쌈짓돈, 호주머니에 들은 돈을 꺼내야 돼요. 근데 사람은 긴장하고 세상을 딱 보고 이해하면서 야 이게 있는 거 가지고 털어먹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면 돈을 안 씁니다. 없기도니 벌어오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헬리콥터로 돈을 종이 조각으로 만들어가지고 시장에다 뿌리라고 했어요. 그 종이는 주워 가지고 와서 요즘 지역 화폐 나오듯이 그 지역에서만 쓰도록 종이로 돈을 만들어가지고 뿌리라 그래요. 그러면 물건을 살 거 아니에요. 은행에다는 저축을 못하니까 그 돈은. 지금 지역 화폐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구멍가게로 물건 사면 물건이 떨어지니까 물건을 찾는 사람이 생길 거고 공장이 다시 돌아간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 정책을 쓰는데 처음에는 돈을 몇 번 헬리콥터로 뿌려보니까 사람이 돈만 주스러 다녀 이제. 일은 안 하고. 그래서 루즈벨트가 생각해낸 것이 미래 세계, 한 100년 후에 올 세계를 가상해가지고 경제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자. 그것이 이제 공항도 만들고 철도도 깔고
그 다음에 후보댐 같은 거대한 댐을 막는 겁니다. 반드시 노동을 통해서 노동 대가를 지불해 줘야지 공돈만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돌아다니다는 사람까지 망가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정부가 줄 재정도 없고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그 후보댐이라고 엄청난 그 텍사스에 있는 그 지역인데 막 상상도 못할 만한 댐을 그때 당시 막고 수십 년 후에 가야 할 철로를 깔아요. 사전에. 현장에 일거리를 규모적인 걸 하느니 큰 걸 해가지고 노동력을 동원해서 일한 사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려니까 그렇게 해서 경제 공황을 극복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미국 한 나라만이 그런 공황을 겪었다 그런 얘기예요. 국제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느 나라가 무너지면 전부가 다 연계돼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 코로나는 동시에 세계 다발적으로 지금 현재 세계가 한 230개국쯤 되는데 공식적으로 집계에 나오는 WHO의 보고에 보면 169개국에 코로나가 전염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저 아프리카 후진국 말고는 다 전염이 된 거죠. 그리고 대부분 선진국에서 더 큰 환자가 확진되고 또 수습이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지금 이번에는 우리 정부도 100만 원씩인가 네 사람 가정을 중심으로 놀아준다 그랬잖아요. 재난기금이라고. 어려움을 겪었으니 그 대가를 정부가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보통 한 13조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 지금 다 국채, 빚을 내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 재정 우리나라 예산에 없어요. 그 돈은. 근데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어떻게 주겠어 계속. 근데 재정이라면 잘 알잖아요. 기업이 돌아가서 생산을 해내서 세금을 내야 소비가 일어나서 세금을 내야만 그 돈을 가지고 재정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가정경제나 국가경제 다를 거 없잖아요. 근데 세금이 안 들어오면 국가가 무슨 돈으로 놀아주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라도 얻어다가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요즘 우리 정부가 말하는 소위 한국형 뉴딜 정책을 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부채라는 게 선진국에서 후진국에다 돈을 빌려주거든요. 국가부채라는 것이 그 나라에서 빌리지 못한 돈들을 선진국에서 빌려와요. 금리 좀 싸게. 그런데 자기 나라가 비상이 걸려가지고 좀 실업자 문제로부터 기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나라에 돈을 주겠어요. 결국은 각자 도생. 우리가 어려울 때는 개인이 먹고 사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듯이 국가도 각자 도국이야. 도국. 각국 도생인가요? 그렇게 돼요. 자기 나라만이 더 자국 이익 중심주의로 가버린다 그런 얘기죠. 국제관계 금융이 안 생겨요. 이제는. 이런 위기가 우리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기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않았던 세계. 아마 인간이 역사를 시작한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상황이 우리 앞에 왔다. 그리고 올 것이고 그 극복의 끝은 안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오느냐? 아주 중요한 결과가 옵니다. 첫째가 선진국과 후진국이 그 서열이 바뀌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선진국이라고 그리던 나라들, 유럽,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전혀 상식 이하의 짓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는 통계도 안 나와요. 통계. 예를 들면 뭐 흑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쪽에 남미 쪽에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자기가 확진 병자가 돼도 신청을 안 해요. 겁이 나가지고. 왜? 키트로 검사하잖아요. 검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돼. 우리처럼 의료 체계가 안 돼 있어요. 한국처럼 한국형 보건 체계가 잘 된 나라가 없어 지구상에.
그러니까 한번 자기를 실험하기 위해서 병원에다 내놓더니 최하 정부가 깎아가지고 100만 원이야. 한국 돈으로 100만 원. 근데 흑인들이, 스페니쉬들이 어떻게 그 돈을 모아가지고 실사를 받겠습니까? 검증을. 그러니까 통계 안 나와버려, 전혀. 그 주마다 다 법이 또 달라요. 중국도 공산당 국가이기 때문에 은폐된 것이 많아가지고 실질적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우리처럼 아침마다 몇 명이 어느 도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됐다는 그런 그 전혀 통계라도 이런 게 나오질 않아요. 역학조사라는 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재앙이 우리 앞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로소 GNP만 높다고 해서 선진국이 아니구나. 유럽이란 나라의 허상이 실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다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 G2가 깨져요. 이번에 세계를 지도했던 중국하고 미국의 싸움이 끝나면서 G2가 해체돼 버립니다. 이제 그런 말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제일 핍박받고 있는 나라가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에요. 지금 중국이 좀 조용했죠. 또다시 지금 우한시 그 외에 제남시 이런 데가 봉쇄됐어. 다시 또 확산됐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위험선상에 와 있잖아요. 저쪽에 이태원에 클럽에 가서 춤춘 놈이 그냥 몇 군데를 돌아다녀가지고 4,000명 가까이를 전염시켜놨어. 지금 이거 수습 못해요. 지난번에 신천지가 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역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우리 보건에 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의 헌신적인 그 위기관리 능력 아주 투철한 사명감이죠. 우리 정의경이라고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야. 살고 나서 정치야. 근데 이 정치꾼들은 무슨 문재인 정부 심판한다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도 누가 귀나 가요? 그러니까 선거 결과는 이렇게 나온 거야. 국민이 지금 관리하는 체제가 그대로 안정을 추구하면서 가거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러나 아직 우리 대한민국을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민주를 자유를 빼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북한식 체제의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 수 있냐. 이런 것들은 경고의 입장에서 개헌만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아주 신출한 정말로 국민보다 위대한 그 지도자가 없어요. 국회의원 이것들은 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위기 때는 국회의원 숫자를 100명 정도로 줄여버려야 돼요. 어차피 한 사람이 몇 개 군씩 관리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산이나 좀 줄여야지. 그래서 지금 정치가 국민이 정치에 명령하는 거예요. 이런 정치를 하라고. 이제 벽살이 잡고 국회의사당 문짝 뜯어내고 이런 짓거리 좀 하지 말라는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면 박수나 한번 치세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코로나에 대한 관리 능력을 인정받냐 못 받냐의 선거였지. 내가 정당 비판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때 당시 통합당에게 정권을 맡겨가지고 되겠냐고요. 상황이. 선거 마지막 날까지 개판 싸움하고 있는데 공천을 줬다 뺏었다 또 돌려줬다가 별짓도 하고 앉았고 말이에요. 근데 이번 선거에서 우리 통일을 염려하는 입장에서 제가 볼 때 아주 위대한 선거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남 제1선거구 여러분들 잘 아신 태영호의 당선이에요. 태영호 당선. 여러분들 같으면 이 선거구에 탈북자 월남은 사람이 후보로 나왔다. 성큼 손이 갈까요? 그 사람한테 찍고 싶은? 안 갈 겁니다. 지금 탈북자 되신 분 여기 오셨으면 혹시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거리가 있잖아요, 우리하고. 응? 탈북자 가운데 이중 간첩이 많아요. 위장해가지고 제일 쉽잖아요. 탈북했다고 와서. 응? 간첩행위도 얼마나 자유로워요. 또 실제 평양방송 들어보면 맨날 이쪽에 넘어가가지고 남쪽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마음이 얼른 안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강남 1번지에서 3년도 안 된 더군다나 영국 공사까지 한 사람을 최고급 엘리트잖아요. 북한에서는. 또 강남은 대한민국의 부자들이 집단으로 사는 지역이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그분을 당선시켰을까? 이거 아주 신출기모른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자, 대한민국을 통일하려고 할 때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굴까? 일반적으로 부자들이 반대한답니다. 왜 그러냐? 있는 거 내놓으라고 하니까. 응? 돈 있는 사람 세상에 살기 얼마나 편한 세상입니까? 이 세상이죠. 3년 전에요, 강남에서 9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27억 갑니다. 30억 가요. 그 이상 돈 벌기 쉬운 방법이 있어요? 평생 무슨 밤매 가지고 콩 심어서 나오겠어요? 2억 7천만 원도 안 나오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자고 일어나면 돈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늘 통일은 불안한 거예요. 왜? 사회가 불안하지, 세금 많이 내야 될 것 같지, 일자리 줄어들 것 같지. 응? 이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 살기처럼 불편한 게 없습니다. 응? 여러분들은 농촌에서 비슷하게 사시니까 그냥 서로 옹기종기 사시지만 도시 문화에 가서 보면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거리, 요즘 갑질하는 거 이런 것들 참 상상도 못하게 불편한 거예요. 저 시카고 가면요, 미국의 시카고 가면 도시가 둘로 딱 쪼개졌어요. 빈민들만 사는데, 부자들만 사는 대로. 절대 그 안에 가서 못 살기 때문에. 저도 서울에서 살다가 어느 날 안산이라는 데로 이사를 왔어요, 제가. 근데 아는 분이 있어서 추럭 한 대에다가 이삿짐을 뭐 그때는 젊을 때고 뭐 많은 짐이 없으니까 싣고 왔어요. 그래도 냉장고, 텔레비전 같은 건 다 있잖아요. 서울은 이사할 때 추럭에서 냉장고, 텔레비전 내놔도요, 그대로 있어요. 길거리 사람 안 지켜도. 한 2시간 동안 집에 왔다 갔다 하는데 텔레비전 오고 또 어떤 전자제품 서너 개가 없어져 버려서 순식간에. 그때 얼른 생각이 나더라고. 아, 여기는 이방인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도시를 이루고 사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지나가다 하나 쓱 들고 가버린 끝이에요. 아직도 그런 문화가 있구나.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어요. 이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분들이 태영호를 선택했다, 이게.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남쪽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겠죠. 근데 북한에서는 고급 당 간부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북한에서 고급 당 간부가 되면 아주 살기 좋아요. 약 3만 명 정도의 엘리트가 김정은이의 직접 관할 속에 들어있습니다. 평양 인구가 한 300만 되는데 그 중에서 3만 명은 아침, 점심, 저녁을 전부 신선한 채소로 바꿔다 갖다 줘요. 기가 막히게 잘 사는 거예요. 이 양주 한 잔에 700만 원짜리, 한 컵에 700만 원짜리 마시고 살아요. 포도주. 노렉스 시계 차고, BMW 자동차 타고, 다 화어로운 생활이에요. 제가 오곡렬이라고 인민무력부장 하는 사람 집을 내가 밤에 한번 가봤어요. 누가 소개를 해서 평양의 양각도 호텔에서 묵고 있는데 밤에 북한에서 영웅칭호 인민영웅 돼가지고 저택 제공받아서 사는 분이, 아는 분이 있어서 나보러 한번 북한의 고위급들 사는 데를 한번 볼라냐고 그래서 가보겠다고 그랬더니 밤에 군인 차, 소령이 직접 운전하고 온 차를 운전하고 그 인민무력부장 오곡렬이 집에 가봤어요. 국방장관 집 하나가 2,800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800평. 그 안에 경마장까지 있어요. 말 타고 경마하는 거. 요트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 인민들은 배급이 없어가지고 뭐 짤짤매는데 그따구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별장만 해도 수십 개예요, 지금. 지금 저 원산 특구라고, 그 특구 하나가 김정은이 집이 원산 리조트 전체 관광지 땅보다 더 넓은 거예요. 그 안에 2중, 3중 다 경계망 쳐놓고 뭐 요트부터 시작해서 없는 게 없어. 잠수함까지 다. 그런 짓거리 하고 있는 공산당들은. 근데 그놈들이 통일되면 그거 견디내겠어요? 용서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통일을 반대하는 거예요. 충성의 경쟁만 하지. 그런데 남쪽 사람들도 그 사람을 반대하고 탈북자를 불안하게 할 줄 알았더니 강남 사람이 그걸 안 왔다, 이게. 이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통일의 가장
두려운 장애 요인을 제거했다 그런 얘기야. 이게 상징성 있는 거예요. 상징성. 어떻게 우리 교구장님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박수 한번 치셔. 통일의 큰 장애 요인이 제거된 거예요. 그럼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 야 통일돼도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구나. 국회의원까지 만들어주는구나. 그러니까 동서독 통일할 때 서독이 동독에다가 제안을 3가지 했어요. 첫째, 정치 보복 안 한다. 공산당 밑에서 어떤 짓을 했더라도 보복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지도층이 움직이니까. 그 다음 화폐를 동일하게 1대1로 바꿔준다 그랬어요. 돈의 가치가 서독돈이 동독돈보다 4배 높아요. 4배. 그러니까 동독에 돈 가진 사람은 참 고급 당원들이야. 고위 당직자들. 이놈들이 돈 다 숨겨놨어요. 공산당 은행에다 돈 안 넣습니다. 간부들이. 왜? 돈을 은행에다 넣으면 다 인명으로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하 땅굴 파고 현금을 집어넣고 금덩어리 사놓고 다 이런 짓거리는 거예요. 중국 어디 공산당들은. 근데 이것을 소득등으로 바꿔주는데 4배를 더 줘버린다 이게. 그렇게 계산해보니까 하루아침에 4배 재산이 불어나는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보복도 안 하지. 돈도 재산도 불려준다고 그러지. 그리고 3번째가 없는 사람들. 동독에 그때 실업자가 29.3%야.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미국 실업자도 지금 14%에서 지금 17% 뭐 대공황 때 수준을 넘어버렸잖아요. 근데 실업수당을 서독 노동자들의 실업수당에 준해서 준다 그래버렸다 이게. 그러니까 없는 사람도 통일만 되면 실업수당 타먹을 수 있잖아요. 서독 근로자들 주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흡수당해버린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강남 선거의 의미는 대단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통일을 장애하는,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들도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다. 이건 하늘이 볼 때는 엄청나게 통일을 가속화시켜준 겁니다. 통일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가까워진 거예요, 이제는. 이런 면에서 저는 이번 선거에 대한 평가를 해볼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번 코로나 관리를 통해서 세계적 모범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이 선거 기간 동안에 트럼프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했잖아요. 그 키트하고, 검사하는 키트. 그리고 마스크, 이 마스크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그거 좀 지원해달라고 직접 대통령이. 아마 그것 때문에 뭐 우리 여당, 이번에 그 민주당이죠. 인기가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아, 저 미국 정부로부터 불신받는 줄 알았더니 나라가 어려우니까 그 대통령한테 그냥 아쉬운 소리 전화하면서 직접 트럼프가 걸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가서 시젠이라는 거 키트 만드는 회사를 방문하고 마스크 200만 장 보내주고 키트 700만 개 보내주고 해가지고 지금 트럼프의 예우를 갖췄잖아요. 이게 지금 세계가 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105개 국가가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했어요. 코로나 방지,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갖다 선진국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하느냐. 선도국가라고, 선도국가. 여러분이 코로나가 그냥 지나가는 무슨 유행성 뭐 독감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영구적으로 백신이 개발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 그보다 더 나쁜 병이 올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일찍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큰 경험을 한번 산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 유럽에서 흑사병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2천만을 그냥 쓸어버렸어요. 2천만. 그 당시 유럽 인구가 한 2억 정도 전체 합쳐서 그랬다는데 2천만 인구의 10분의 1. 물론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몇 천만 명이 죽었지만은 그렇게 일시에는 안 죽었어요. 1, 2차 대전까지 한 20년이라는 전쟁 기간을 통해서 전체 죽은 것이 한 3,600만, 한 4천만 돼요. 근데 일시에 한 열흘에 그냥 2천만이 죽어버렸다니까요. 도시 하나가 완전히 황폐돼가지고 흔적을 못 찾게끔 되어버린 도시도 있어요. 여러분 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라는 데는 그냥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도시 하나가 제국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전염병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역사 속에서 지나놓고 보니까 역사에 대전환 게 이런 재앙이 내리더라 그런 얘기야. 그러고 나서 인간이 깨우친 겁니다. 자연 앞에 겸손해야 되고 자연과 공존해야 되고 상호 보완적 관계니까 자연을 함부로 정복해서는 안 되겠구나. 항상 자연의 겸허한 마음으로 가까이 오면서 살아가면서 생존의 법칙을 찾아야지 사람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뭐 교만해지면서 우주를 정복하고 지 맘대로 살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하니까 한번 이런 재앙이 내려가지고 각성을 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니까 그때가 한 14세기니까 15세기 와서 인류의 과학 문명이 최고로 발달해요. 우리 그 세종대왕 시대인데. 그래가 유럽에서 르네상스가 와요. 문명의 시대가. 그래서 다시 새로운 문명을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한 600년이 지난 오늘 시대에 또다시 인류의 대재앙이 동시에 얻어맞잖아요. 지금. 어떤 나라가 특징이 맞는 거 아니야. 전 세계가 동시에 얻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지투도 없어지고 선진국, 후진국도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먼저 이 자연과 함께 더불어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가느냐. 이거 선도국이라 선도국. 이런 새로운 질서를 만들면서 문명, 문화, 또 자연과 인간관계 이걸 정립해라.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 보라. 이런 경고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뻔히 보이잖아요. 만약 백신 개발 안 되고 치료제가 안 나오면 도시가 황폐화돼 버린다 이제. 다시 농촌으로 다 돌아와야 돼. 그래서 앞에 있는 고구마 밭이라도 캐서 심어서 캐먹어야 살지.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임금 근로자가 없애버리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무슨 삼성의 반도체가 필요합니까? 스마트폰이 필요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이런 문화 문명을 즐기겠냐고 우리가. 우선 땅 파서 뭐 심어야 나오는 것밖에 없지. 그래서 다시 원시 사회로 가는 길밖에 없다. 이런 생각까지 저는 해봤어요. 어떤 거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니까요. 지금 삼성 같은 그룹이 우리나라에 수출해서 차지하는 영역이 대단하죠. 그런데 지금 올스톱 해가지고 자동차가 팔리겠어요? 반도체가 팔리겠어요? 조선인 뭐 배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무역을 할 수가 없는데 항공기가 지금 전부 올스톱 해가지고 국제선이 뭐 간혹 특별기로 하는 데씩 쓰지. 대한항공이 지금 비행기만 갖고 있는 것이 288대인데 하루에 한 2대 뜨고 어떤 날은 3대 뜨고 그러고 앉는 거예요. 국내선 제주도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애는 안 가는 거예요. 국제선 미국 전기역이 안 가요. 특별기로 오는 거지. 그럼 저 다 망하는 거예요. 좀 해운이고 항공이고 철도가 어떻게 당하겠어요. 그래서 물론 빠른 시간 내에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정상적으로 새로운 생활 패턴을 찾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처럼 농촌에서 똥장군도 짊어져 보고 논두렁도 참 파보고 콩나물콩도 심어본 사람은 그런 대로 적응할 수 있어요. 근데 도시에서 진짜 뭐 흙에다 손 하나 안 묻히고 산 사람들이 어떻게 문명의 충돌 때문에 문명과의 충돌을 만나는 거야? 어떻게 살아갈까? 통일 관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굉장히 긴장돼 있죠. 긴장돼 있는 남북 관계만으로 긴장돼 있으면 풀 수가 있어요. 남북 둘이. 근데 바로 남북 관계가 세계 관계예요. 특히 우리나라의 주변의 사강 관계. 우리나라가 저 아프리카에 있다든지 저 중동에 가 있다면 통일 안 했겠어요? 우리나라처럼 머리 영리한 사람들이? 세계 다 통일했잖아요. 우리만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변 네 나라의 이해관계가 걸려서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저 북한하고 철도 연결해가지고 바다로만 가는 수출을 철도로 연결해서 가면은 넉 달 걸려서 유럽 가는 길이 한 달로 단축돼요. 또 소련에 있는 원유를 가스나 석유를 싣고 오면 비용이 지금 중동서 싣고 오는 비용의 4분의 1밖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포항제철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원석이란 것
철광이 들어있는 돌덩어리를 깨가지고 그 철을 뽑아내요. 그 원석을 브라질서 싣고 오거나 호주서 싣고 와요. 석 달, 넉 달 걸리는 거예요. 원석 싣고 오는데. 이걸 무산이라고 함경북도 있잖아요. 그걸 낮은 선봉까지 철도로 3일에 와요. 늦게 와도. 거기서 배로 포항까지 오는데 6일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흘 만에 도착하는 거예요. 가격은 호주 것보다 4분의 1밖에 안 돼요. 무산 철광이. 그럼 북한도 좋고 우리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철도 연결해서 가고 싶어도 북한에 그 부품만 들어가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타미플루라고 그 독감에 쓰는 예방약을 북한에 보내주는데 경계선 DMZ 넘어가는데 차로 가야 하잖아. 차로 추럭에다 싣고 그 자동차를 못 넘어가게 해서 못 갖다 줬습니다. 제재에 걸린다는 것이. 자동차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첨단 제품들이 북한에 가서 무기로 변할 수도 있고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자동차가 된다고 해가지고 못 가게 하니까 제품을 못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국제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운명은 우리가 통일을 하고 싶어도 국제사회가 평화적인 질서를 만들어내기 전에는 어려워요. 근데 하물며 남쪽 사람끼리도 통일의 의견이 다른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19라고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회담을 하고 연이어 2번을 더해서 3차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김정은이하고. 여러 가지로 보면 얄밉죠, 북한이. 꼴통들이고. 상식이 없는 짓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국제사회 그렇게 견제를 해도 미사일 만들어서 지 맘대로 쏘고 막 그러잖아요. 핵실험 한 번 하는데 보통 한국 돈으로 3조 들어가요. 3조. 그것을 중국 가서 옥수수를 사오면 북한 인구 2,500만을 3년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것을 6번 하는 거예요. 6번. 그리고 배급은 못 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기가 막힌데 어떻게 하겠어요? 넓은 의미에서 통일을 하니까. 응? 여러분 동네에서도 말썽 많은 놈 관리하려면 방법이 없잖아요. 달게야지. 응? 못된 놈을 사람 취급 안 해주면 상대를 안 해버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이한테 얼마나 삶은 소대가리만도 못하다고 그러고 별놈소리 다 듣잖아요. 자존심 없겠어요? 그런데도 민족이란 큰 울타리를 놓고 보면 내가 약간 머리를 젊은 놈한테 숙이더라도 남북 간에 전쟁만 안 한다면 이게 바로 9.19 합의, 군사합의라고 해가지고 DMZ라는 게 원래 무장을 못하게 돼 있는 지역에 서로 무장을 하고 이번에 기관단총 사건도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JSA라고 판문점 일대에서는 권총도 못 가지고 나오는 아주 평화지역을 만들어서 이제 이걸 보수층에서는 DMZ가 다 헐어져가지고 전쟁 직전에 있다느니 북한의 공격에서 못 벗어난 이런 어려운 얘기들을 해요. 그러지만은 조금은 그 시각을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고정된 시각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 싸워서는 통일을 못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남남 갈등이나 해소하라고. 경상도 가서 강연하기 오고 전라도도 강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황이 달라요. 과거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을 할 때도 경상도 가서 택시 타보면 빨갱이가 대통령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을 그때도 빨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남쪽에서 상황은 이데올로기라는 그 역사적 환경이 우리한테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과거에 8.15 해방되고 나서 좌냐 우냐로 갈라졌잖아요. 그 이전부터. 그것이 이제 진보 세력, 보수 세력이 정치화해가지고 광화문에서 촛불하고 태극기가 또 갈라지잖아요. 이게 불행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다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은 이제 모든 논리를 수직적 논리, 이렇게 직접 수직적 논리에서 수평적 논리로 바꿔야 돼요.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수직 논리를 수평화시켜 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을 우리가 경영 용어에서 뭐라고 그러냐?
창조적 파괴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창조적 파괴. 한 번 더 합시다. 창조적 파괴. 상시세파니까 한 번 더 합시다. 창조적 파괴. 네. 경험한 것을 가지고 세계를 보지 마라 그런 얘기야. 과거에 내가 이러이러했으니까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면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거야. 새로운 사고, 신사고라고. 신사고, 뉴 띵킹. 새로운 사고로 세상을 이해해라. 어떤 사람들은 뭐 주사파가 어떻고 뭐 무슨 뭐 주사파가 있고 뭐가 또 있죠, 뭐 운동권이 어떻고 이러면서 막 나라가 그냥 북한처럼 공산화된다고 막 떠들었었더라고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김정은 체제도 곧 바뀌어요. 지금 저 원산에서 왜 고민하고 있는지 아세요? 김정은이가 북한의 시스템을 바꾸려고. 저 시스템 가지고는 경제 발전 안 된다는 걸 이미 김정은이 알았어 이제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권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집단적 사고가 나와가지고 정말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북한이 어떻게 변화할까. 베트남이나 중국은 다행히 그 혈통체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바꾸기가 쉬워요.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라는 게 있어. 공산당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해, 그 안에서. 그리고 권력을 배분했어. 중국도 7명의 상무위원이 권력을 따로 갖고 있잖아요. 군대 권력 갖고 있는 사람, 경제 권력 갖고 있는 사람 다 있잖아요. 사법 권력 갖고 있는 사람. 상무위원들이 그 중에서 대표가 당서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베트남도 그래요. 근데 북한만은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야. 그 혈통. 그래서 변화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로 수직구조라고 그래요. 근데 북한도 수평구조로 바꿔야 돼요. 지금 현실은 통제가 불가능해졌다 그런 얘기예요. 북한도 이 스마트폰,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그들 말로 손전화라고 하는데 600만 대가 넘어버렸어요. 어떤 정보도 차단이 안 돼, 이제. 인민들이 다 알아요, 먼저. 그리고 이미 인민들의 약 65%에 70%가 장마당 경제에 의존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팔아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는 것은 가격을 정부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정해. 물건이 적어지면 비싸지고 많아지면 싸지는 거예요. 중국에서 얼마만큼 가져왔냐에 따라서. 그 시장 경제예요. 그러잖아. 송아지 시장 가도 서새끼가 많이 나오면 좀 그날 장값이 떨어지고 귀하면 비싸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시장 경제잖아요. 시장 경제라는 건 자본주의, 초기 자본주의 경제예요. 북한도 거의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시장 경제화 해버렸어요. 지금 김정은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 20일간인가 안 나타나가지고 죽었니, 살았니, 별소리 다 났잖아요. 병들었니, 심장수술했니. 그랬더니 멀쩡히 또 순천 인비료 공장 시찰 나와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고 가서 지금 안 나와 있어. 그래서 미국도 알고 있고 우리 정부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모른 척 하는 거지 그냥. 근데 결론적으로 북한의 금년간 흉기한 변화를 예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김정은이 권력을 자기 동생 김여정이한테 맡길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김정은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 몸무게가 한 96, 7kg 나가면 정상인데 138kg 나가요. 이건 여러 가지 장내 기관이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할아버지 때부터 심장이 약해요. 그 심장 수술을 1차 했단 말도 있어요, 실제로. 프랑스 의사들이 와서 했고, 두 번째는 중국 의사들이 와서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바이러스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 또 별장에 가서 지금 응거하는 거예요, 응거. 그러니까 북쪽도 자체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살게 돼 있어요. 지금 김정은이가 집권해가지고 그 북한 사람들의 인기를 얻은 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가 권력을 가지고 국가의 재산을 농락하는 부패 집단. 요걸 척결했어요. 요게 장성택이도 거기 걸려들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자기 고모부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냐? 그것도 기관단적으로 그냥 머리털 하나도 안 남기고 갈겨볼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북쪽 사람들 생각에는, 자기 고모부를 부패하니까 중국에다 원자재를 원가 이하로 싸게 막 팔아먹고 자기 정치 세력을 만드니까 공개 처형을 해버리잖아요.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 죽었을 때 그 차 운구차에 양쪽에 4명씩 8명이 갔잖아요. 전부 다 죽었어요. 권력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왜 죽이냐? 그 많은 부패를 했기 때문에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대리만족으로 참 지도자가 나왔다. 아, 그 무서운 권력을 어떻게 잡아다 죽이냐? 처형하냐? 정말 이 나라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도 부패한 나라니까. 두 번째가 뭐냐? 지금까지 김일성, 김정일은 장마당을 음성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것마저 먹고 살겠다고 매대 한 장 깔아놓은 데를 경찰관들이 와서 발로 차고 돈 뺏어가고 협박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일체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군인들이 각기 먹고 살라고 하니까 전부 농촌에 가서 벼이삭 조금 익을 만하면 뽑아가지고 고구마 줄기 손가락만하게 열면 군인들이 그 지역에 있는 군대들이 받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좀 돈 좀 모아놓은 집 털어먹어버리고 국경에서 남쪽으로 탈북한 사람들 돈 뜯어먹고 말이야. 이걸 일체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딱 하나 못한 것이 있어요. 경제를 약속했다 이게. 작년까지 5개년 계획이면 이제 할아버지가 못했던 이밥에 고깃국을 먹는다고. 응? 근데 그게 지금 바닥이 나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2015년까지는 경제가 성장을 좀 했습니다. 어떤 때는 3.23%까지 성장했어요. 마이너스 경제하다가. 근데 2016년에 최고로 미사일 발사 핵실험 막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유엔 체제가 5번 계속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버렸느냐? 제일 어려운 것이 소위 세컨다리 보이콧이라고 해가지고 금융제재입니다. 금융. 일체 달러 거래를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중국이 제재 우선순위 국가잖아요. 상임이사국이니까. 소련도. 그 두 나라가 동참하면서 트럼프 눈치 보려니까 밀무역을 못하게 해버렸다 이게요. 비공식적으로 사고팔고 하는 걸 못하게 하니까 물건이 중국서 안 들어오니까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장마당이 폐쇄되는 거예요. 그나마도 먹을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군대들은 도둑질 못하게 해버렸더니 지금 공식적으로 군대 상관들 별 달고 뭐 대령 중령 우리로 말하면 요 간부급까지 일체 배급을 3분의 1을 줄여버렸어요. 각기 먹고 살아봐라. 근데 도둑질 못하게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무역이 한때는 100억 불까지 올라갔는데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마이너스 4.1% 하면서 작년 경제가 무역이 17억 달러로 줄어버렸더라고요. 100억 불까지 올라갔던 무역 규모가. 그러니까 무역을 거의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인민한테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발표도 못하고 5개년 경제기 성공했단 말도 못하고. 그래서 만리마운동이라고, 옛날에 천리마운동이란 말 들어봤죠. 천리 뛰어서는 안 되겠다, 만리씩 뛰어라 이래가지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약간 환경은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농촌에 그 태양광을 넣어가지고 전기불을 쓰도록 했다든지, 또는 하천물을 막아서 수력발전을 만들었다든지, 공장을 근대화해가지고 뭐 물고기를 키운다든지 이런 묘목, 양묘장 같은 걸 과학적으로 이런 것은 외형적으로 발전했고, 그 다음 평양은 굉장한 수준 높게 건축을 했고 도시를 또 잘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이 가난하면 불만이 없잖아요. 공자님 그랬잖아요. 백성은 가난은 탓하지 않는다고. 차이를 탓하지. 근데 평양은 우뚝 쓰고 그 외 농촌은 그대로 있다 그런 얘기야. 어떤 환자가, 어머니가 5살 먹은 애기를 안고 병원에 와서 열이 많이 올라가 죽겠어서 열 좀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며칠 가야 내릴 거라니까, 아니라고 지금 빨리 내려달라고 하니까 의사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죽여버리면 열은 빨리 내린다고. 그런 기가 막힌 사회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회가 지금 장마당도 안 돌아가지. 김정은 체제가 못 견디게 됐다 이게 이제 체제 때문이죠. 응?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고민하는 거야. 저대로 굶어 죽어서 폭동이 일어나 될 것인가. 그러나 평화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평화적으로 서로 거래를 하면서 부자가 되면 잔소리가 나오잖아요. 따지고. 없을 때는 경찰관이 무섭게 보이지만 서울서 돈양이나 보면 고스톱 치자 그런다니까, 경찰 보러. 사람 마음이랑. 그러니까 이걸 경제적으로 좀 더 발전시켜서 자연스러운 평화통일로 가는 것이 좋지.
저게 붕괴가 일어나서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 버리면 북한을 누가 관리할 거냐 그런 얘기야. 지금 강대국끼리는 여러분들 프린트 보면 마지막 장에 지도를 하나 제가 내놨어요. 한번 보세요. 지도. 북한의 정권이 붕괴되면 참 흑백으로 만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중국이 아주 굉장히 넓은 땅을 갖죠. 그 다음 미국이 갖는 땅은 아주 적습니다. 우리나라를 주변 국가가 놀아먹는 거 이렇게 비상관리, 신탁관리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함경도 쪽은 소련이 들어오고 평안남북도로에서 평양 이쪽은 중국이 들어오고 황해도 이쪽은 한국 정부가 조금 상징적으로 갖고 그 다음에 강원도 이쪽에만 미국이 가져요. 그 왜 그럴까요? 미국이 핵 주권을 갖는 조건으로 중국이 함경남북도 일부하고 평안남북도 자강도 양강도를 갖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주변 국가들은 아주 한반도의 관리를 위한 통치 시대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또 다른 우리는 위기가 오는 거예요. 독립을 우리한테 안 줘요. 그러니까 북한이 자연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서 남북한이 우리 선거를 하든지, 그러는 서독이 동독 흡수든지 우리가 흡수를 하든지 해서 자연스러운 통일, 북한 사람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우리 한국하고 통일하겠다 이렇게 나오기 전에는 만일 불행한 사태가 와서 긴장된 사태가 오면 중국이 개입하고 미국이 개입하고 누가 핵무기를 뺏을 거냐 전쟁 때문에 이미 사전에 그 강대국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갈라놨다니까요. 이것들이. 우리 정부는 이거 바짝 정신차리고 봐야 돼요. 그 중국, 지금 미국은 지금 한국 정부가 지금 시진핑이 초청한다고 그러고 중국 쪽에 기울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우리를 압력 넣는 것 중에 하나가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 1조 한 1,800억 내는데 그걸 6조 내놔, 6조. 5배 더 늘려가지고. 그럼 지금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안 되고, 한국 근로자들 임금을 안 주잖아요, 미국이 지금. 압박을 넣고 있고. 우리가 지금 무기를 막 10억 불어치 사온다고 해도 좀 말 안 듣고 있잖아요. 혹시 중국 측에 기울어지면 어떻게 나오고 말이에요. 이게 패권전쟁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는 것은 미국의 패권을 중국이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걸 미국이 용납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역전쟁이지만 그 단계가 넘으면 환율전쟁으로 환율전쟁. 미국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기축통화. 국제사회에서 쓰는 돈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달러를 양적 완화라고 그래요. 무제한 발행을 해도 경제에 영향을 안 줘요. 왜냐? 달러는 80%가 외국 시장에 쓰이고 20%만 미국 시장에 쓰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도 돈 계속 찍어서 한국은행이 찍어다 논아주면 될 거 아니냐? 큰일 나는 거예요. 계란 한 줄이 지게로 돈을 짊어지고야 사오는 거예요. 인플레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화폐를 제한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 구조가. 근데 이제 중국 돈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미국이 계속 압력을 넣는 거예요. 더 높여라, 더. 근데 너희들 물건이 좀 비싸져야 미국 시장에서 못 팔아먹는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은 조건적인 노름이고, 궁극적으로 미국이 중국에게 압력을 넣는 것은 중국의 기술을 어떻게든지 미국이 찾아가려고, 뺏어가려고. 어영부보다 지금 미국이 중국 기술에 눌려버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중국은 굉장히 지금 현재 그 4차 산업에서 앞서갑니다. 자동차가 휘발유로 가는 차가 시골서도 못 봐요. 전부 전기차면 수소차야. 그 다음에 우리보다 훨씬 더 뭐 우버 택시 이런 것도 다 현대화돼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돈을 이 주머니에다 갖고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그 뭡니까 뭐라고 그러죠? 뭐 카드 말고 또 발전한 거 있어요. 무인 카드라고 하나요? 요즘 화폐 새로 나온 화폐 있잖아요. 가상화폐. 그런 걸 벌써 쓰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만들기는 미국이 만들어요, 부품을. 근데 그걸 갖다 조립해서 시장화하는 데는 중국이 앞서버렸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미국 사람이 목걸을 못 보겠다. 왜냐? 세계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팔아먹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중동이 아니에요.
미국은 길바닥에서 모래만 걷어들이도 석유가 되잖아요. 그걸 세일가스라고 그래요. 응? 근데 앞으로 이 석유 재벌들이 20년 동안에 석유를 더 팔아먹여야 됐다는 거예요, 미국이. 근데 이게 수소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면 석유 재벌들이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압력 넣어가지고 4차 산업, 로봇 산업이라든지 아까 그 사물 인터넷 사업이라든지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인공지능 A1 산업이라든지 이걸 압력을 넣는 거예요. 사실 말하면 패권의 주도국가의 자리를 양보 못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세계 전쟁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모든 전쟁이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한 5천 년 동안에 연구를 해보니까 모든 전쟁은 패권 다툼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과거에 히랍 시대부터 펠레폰네소스 전쟁 때부터.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무역 전쟁은 결국 전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비상한 시국 앞에 우리가 놓여 있으니까 정말로 한국이 지혜를 모아서 흔들리지 않게 우리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국민의 모든 마음을 수평적 마음으로 바꿔가지고 과거에 자기에 매달리지 말아라는 거야. 이제 수직적 사고를 수평사고로 거기서 생각해내고 거기서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서 우리 통일을 생각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는 우리 미래가 또 우리 젊은이들의 세계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걱정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세계사에서 큰 핵심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그러더라도 대통령쯤 되면 나라의 통일 걱정 안 할 수 있어요? 그다음 북한을 놔두고 편한 잠을 잘 수 있어요, 지도자가? 또 어떻게 깨우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하나 예측될 수 있는 거 하나가 뭐냐면은 김정은 권력 이후에 과연 김여정이가 권력을 맡을 수 있을까? 그것은 많은 사람이 노라고 그래요. 노. 북한이 건재하고 있는 가치체계는 유교윤리입니다. 북한은 다른 가치를 받아들이는 일이 없어요. 해방되고 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졌던 공자맹자 철학이 그대로 미국 북한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가족 중심주의, 장남 선호주의, 남자 우선주의 이런 게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김정은이까지는 이해가 됐다 그런 얘기야. 혈통적으로도. 그러나 김여정이도 혈통이죠. 김정은이는 아들이 지금 이제 4살 됐죠. 그러니까 그놈한테는 줄 수 없잖아요. 과거 원시사 아니니까.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지금 실제로 김정은이가 얘기했잖아요. 당 정책에 의해서. 나를 대신해서 여정 지금 정치국 후보위원 됐잖아요. 김여정 후보위원이 충분히 일해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내 다음 권력자가 된다 그 말이잖아요. 아마 김정은의 생각도 그러려고 몰라요. 근데 세계 많은 정치가나 전문인들은 김여정이가 지도자가 되진 않고 김평일이가 지도자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김평일이. 아마 김평일이가 누군지 모르는 분도 있죠.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까 알아가지고 가십시오. 김일성이하고 김정숙이라고 항일운동 때 식당에서 일하면서 김일성을 결혼한 여자가 김정숙이에요. 그 두 사람 사이에 난 것이 김정일이 그 다음에 김성일이 뭐다 3형제가 4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김정숙이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함경도 여성연맹 위원장이었던 김성애하고 김일성이가 결혼을 해요. 김일성이가. 그래서 거기서 난 아들이 김평일이에요. 그 밑에 또 여동생이 있고 남동생 하나 있습니다. 근데 김평일이가 김일성 대학까지 정상적으로 다닐 때 많은 사람은 김정일보다 김평일이가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평일 인맥이 북한에 많아요. 지금 한 63세 됐는데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많아요. 그냥 북한은 지금 나이가 좀 있으니까 다 엘리트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은근하게 김평일을 기다렸는데 김평일이는 김정일이가 대권 후보에 올라선 70년대 초에 벌써 알아서 북방으로 나가가지고 동유럽, 북유럽 사회에서 체코, 폴란드, 헝가리에서 대사직만 하면서 40년을 안 들어왔어요. 북한 땅에. 그러다가 작년 7월 달에 어떻게 생각해 김정은이가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 대사직을 면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순천의 특별지역에, 평양 특별지역에다 집을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자기 작은아버지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금 살리고 있는데, 물론 연금 상태죠. 그러나 아마 금년간 김정은이가 유고가 되거나 권력을 내놓을 때는 반드시 김평일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까지 예지를 하고 있어요. 아직은 두고 볼 일이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제발 백두혈통 체제가 끝나기를 바라고, 백두혈통 체제에서는 절대로 변화를 못해요. 혈통주의가 버리니까. 그러나 거기도 집단지도 체제가 생겨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면, 중국의 모태땡 이후에 권력이 나오고 베트남의 호치민 이후에 권력이 나오듯이, 그러면 정상적인 공산국가라도 정상적인 국가로 가는 길은 있다 이게요. 왜냐하면 정치하고 경제를 분리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북한은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권력도 있지만 원망도 받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은 숨을 쉴 자리가 없어요. 완전 파산 경제입니다. 그 중에 끝으로 가장 김정은이가 불행한 짓을 하나 해놨어요. 미국의 원비호라는 사람이지, 원비호. 원비호 알죠? 그 젊은 23살 본 대학생, 북한에 가서 평양에서 운동화를, 자기가 신던 운동화를 가방에다 넣고 구두를 하나 바꿔 신었다고, 그것이 의심이 돼가지고 무슨 공작어른이라고 운동화에다 뭘 넣냐고, 그걸 이제 뜯어서 운동화를 재치보니까 거기에 일기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운동화 신발 속에. 신발장 있잖아요. 저 안에 안창. 여기 조건이 걸려가지고 연금 감금이 돼가지고 지내다가 얼마나 얻어 터져버렸던지 미국으로 보내는 줬죠. 그 와서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근데 미국 법원에다가 젊은이를 어거지로 죽여서 곤욕을 치르게 해놨으니까, 고문을 했으니까 북한에다 배상금 청구를 했어요. 배상금. 그 배상금 청구가 얼마냐? 5,827억 원을 내라,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6천억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북한보로. 근데 북한이 준다고 하겠어요? 안 준다고 했어요? 그런 거 들은 일 없다는 거예요, 미국서. 법원에서 통지서를 보냈는데. 근데 원비호가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유태인을 건드려 버렸다, 이게. 그래가지고 북한의 재산을 지금 미국서만 조사를 해내니까 한국 돈으로 한 274억이나 나왔어. 미국의 은행을 유태인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금융도. 이놈들이 전부 추적해서 미국에 있는 은행 돈만 274억 원을 찾아냈다니까요. 깐끈히 숨겨놨는데 전 세계 은행을 뒤지는 게 이놈들이. 북한 한 푼도 숨겨놓은 돈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걸려든 거예요. 비밀 장부라도 가져다 써야 통치자금이 나오고 뭘 만들어 볼 거 아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기도해서 안정적으로 권력이 이양해야지. 저것이 만약 갑자기 김정일을 권총으로 쏘았다든지 뭐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은 중국이 집값해요. 지금 선양군단이라고 북한에 선양군구가 있어요. 심양 25만 병력이 있어요. 거기서 10만 명이 두만강 압록강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긴급히 들어와서 대동강변까지 북한 땅을 만들고 미국과 접선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핵 문제 담판하는 거예요. 핵을 우리한테 내놓으라, 중국은. 아니다, 핵만 우리가 주도권이 있다. 그래서 싸우다 보니까 미국이 함경도, 평안도 일대까지 내줘야 되는 거예요. 통치권을. 그리고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남북한이 지금 부딪혀놓으면 너 죽고 나 죽고 싸울 테니 감정이 완화돼가지고 민족 자전적으로 통일의 시대를 열어갈 때까지 다시 식민 시대를 열어라. 이렇게 비참한 시대가 올 수 있다 이게야. 근데 가능성이 있어 없어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나라의 주인들이 주인 노릇 안 하고 놔두면 8.15 해방이 뭐예요? 우리끼리 이렇게 다투다가 결국 두 나라가 갈라가져 버린 거 아니야. 미국 소리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자주적 역량을 가지고 북한이 평화적으로 권력을 이양을 하든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평화로운 통일 시대를 열기를 강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도자들의 정성을 다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